네, 오늘은 엮이는 가정에 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일 수도 있고 친척집이나 고아원 또는 포스트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 큰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이유로든지 사랑과 돌봄보다는 경직된 법칙이 지배하게 되는 경우 가족관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깨어진 가정들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역기능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들이 별다른 차이를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한 개인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은 대를 물리면서 전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디펜던시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자라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영적 영양실조로 인한 딜레이드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 표현의 억제입니다. 엮이는 가정 안에는 중독의 문제, 어뷰즈의 문제 또는 정신병이나 만성질환,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족들 사이에서 화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분노, 고통, 수치심과 같은 감정의 표현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애당초 부모로부터 허락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자녀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이익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지금은 부모님이 힘든 상황이니까 자녀들의 필요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가오는 위험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부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은 자신들의 일부를 부인하도록 강요된 것이고 조만간 이들은 자기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길만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화의 결핍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는 집안의 문제와 각자의 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조차도 줄어들고 대화 방식도 비정상적인 방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화 방식, 삼각 대화라고도 불리우는 이 건강하지 않은 대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말을 어머니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독자 부모가 있는 가정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은 보통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의 룰은 일관성이 없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는 한순간은 엄격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푸는 듯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므로 자연히 자녀들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과잉 보호이거나 반대로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부모는 항상 아이들을 위해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 때문에 그들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책임을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신는 것, 헤어스타일 등 모든 것을 부모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개 자신이 엮이는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고 은연중에 자신이 자식들에게 언젠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적이 되면 오히려 배반당하거나 버려진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무력함, 모자란 기분, 때로는 원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혼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한다는 것이 부모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져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쪽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간섭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내버려 두는 것은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집에서 쫓겨남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가정에도 당연히 룰이 있고 벌칙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는 벌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 어린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거절감은 이미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결정타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정에 속한 멤버가 아니라는 결론을 혼자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언어적 학대와 체벌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아이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너 그게 뭐냐? 창피한 줄을 알아라. 옆집 아무개를 봐라.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아무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 포밀리한 말입니까? 이러한 헐뜯고 경멸하는 말의 악영향은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박혀 지속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훈계나 벌을 주는 것과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체벌입니다. 보통 부모님들 가운데도 어떤 때는 자녀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부모들은 그것을 자제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때리는 것은 부모 자신의 상처와 감정 때문이지 아이를 위한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매를 맞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언제 또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겁을 먹은 상태로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은 분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폭력적인 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무엇을 잘못하여 벌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모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숨기는 과정에도 룰은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벌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벌을 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로 분노와 함께 벌을 내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도 구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벌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내용과 받는 벌이 매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너 살짜리는 밥상에서 우유를 엎지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리 지르고 우유를 더 이상 안 주고 손등을 때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9번째로 엮이는 가정 안에서 성적 학대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간섭과 과잉 보호 또는 반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부모들에게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학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도 얘기하기가 힘든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음은 극심한 가난과 노동입니다. 이 가난은 보통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반찬이 별로 준비가 안 된 밥상이라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가정은 숨기는 가정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극심한 가난으로 어린 나이에 노동을 하거나 동장을 해야 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저가 자랄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없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것은 아이가 아이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동심에 멍이 들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수전노가 되든지 또는 대책 없이 돈을 써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긴장되어 있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집안 걱정을 해야 하고 실제로 돌보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부인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가족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따라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엮이는 가정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중드는 아이입니다. 이네이블러. 간단히 이야기해서 부모의 부족한 역할을 대신 담당하여 주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중독자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그들이 추라블에 빠지지 않고 또 해를 입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이 이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분노와 원한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필요는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집안의 순교자와 같은 존재인데 이들은 대개 커서도 남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주기만 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종 결혼 상대자를 중독자나 어뷰즈하는 사람, 건달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간호사나 소셜워커, 카운슬러, 테라피스트 등 남들을 돕는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이 people pleaser 또는 일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디펜던스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의 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로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대개가 첫째 아이들입니다. 부모 대신 딸 아이들을 챙겨주고 대개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A학점을 받아오는 학생에다가 운동선수이고 모범생이고 인류학교에 진학도 합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집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들이 잘 키워서 이렇게 잘 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외면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모자라고 불충분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본인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내면에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아입니다. 문제아. 보통 둘째 아이들 중에서 많이 있어요.
집안에서 야단을 도맡아서 맡고 있는 아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는 탑으로 되어 있는 일, 즉 항상 정직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집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이프고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희생양, 즉 다른 형제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성격도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허트를 많이 당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또 가족의 관심이 자연히 집안의 영웅 노릇한 아이에게 쏠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자신도 관심을 끌기 위해 성질도 부리고 학교에서 트러블도 일으키고 마약도 하고 갱에 들어가기도 하는 문제와 반항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부끄러워하는 아이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냉소적이고 불신적이고 자신을 미워하고 파괴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 중 제일 먼저 제일이나 리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음은 귀염둥이입니다. 귀염둥이 역할, 마스코트. 보통은 막내 아들인데요. 가정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아이입니다. 귀염둥이 노릇이나 코미디 연출 등으로 가족의 분노와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야, 즉 집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와는 반대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경직될 때 그 추악한 장면을 숨겨주려는 역할이 시작됩니다. 즉 문제아는 사건을 터뜨리고 이 아이는 수습하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아이들의 사이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학교에서도 웃기는 어릿광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같은 반 아이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외톨이로 남겨두게 됩니다. 내면 세계에는 불안과 미성숙이 있으나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활동으로 또는 도피 행위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지만 미성숙과 내면의 긴장감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됩니다. 영적으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정신병이나 중독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예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잊혀진 아이입니다. Lost child.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아이를 말합니다. 혼자 조용히 숨어 있어서 부모나 형제들에게도 관심받고의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현실을 도피함으로써 살아남는 것입니다. 혼자 책, TV, 게임에 몰두합니다. 가족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인간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사귀지도 않고 화도 잘 내지 않으며 마치 필링이 없는 아이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이 많고 고립되어 있어서 집안에서도 이방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와도 연결을 맺지 않는 것이 미래의 상처를 막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음식이나 술, 마약으로 달랩니다. 직업은 보통 예술가나 배우 같은 것을 선호합니다. 연기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결혼 상대를 구하기가 힘들고 돈이나 물질, 컴퓨터 등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이와 같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하여 견디어 나가고 있으며 그들의 가슴 속에 공통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울면 안 된다. 부모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실수나 잘못은 용납되지 않는다. 떠들고 뛰어노는 것은 하지 않는 쪽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의 결과는 첫째, 어린이답게 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어른들과 사회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세 번째,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네 번째, 낮은 자존감과 완벽주의 그리고 가치관의 혼동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도 해보고 일도 열심히 하고 물질도 쌓아봅니다. 그러나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피곤한 삶이고 결국 내면에는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고, 여섯 번째로 고독, 분노, 불안, 우울증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자신이 나중에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내고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겪은 그 과정을 그렇게도 싫어했으면서 똑같은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내고 대물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일시적으로 엮이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질병이나 죽음, 파산 등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서 바로 정상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족이란 절대로 완전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족들도 때로는 언쟁도 하고 오해도 있고 분노와 상처로 인해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후면 지나가는 것들이지 항상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은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합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룰은 있을 때 그 내용이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 가족 모두는 각자가 관심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으나 개인의 경계선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감정적, 언어적, 육체적, 성적인 어뷰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그들의 나이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며 부모의 책임을 대신 떠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청소를 돕거나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 안에서는 실수가 인정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완벽이란 비현실적인 것임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의 감정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 그렇지 못했고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십수년 이상을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도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그들 또한 전쟁 중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 있고 그들 자신의 내면에 평화가 없는 가운데 그들 자녀들이 태어났을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라날 때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곳에도 안정감을 얻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생각은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디펜던스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병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들이 자라나는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식들이 처해 있는 환경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었지만 그들 또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얻어진 결론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대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빈자리를 그 누군가로 또는 그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데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장차 우리 각자가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이 대물림이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치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직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또 어른이 된 후라도 내게 잘못 주입된 인포메이션 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I have loved you the way my Father has loved me. Make yourself at home in my love. 이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Make yourself at home in my love. 치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회복의 펠로십 가운데서 쉐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정서를 위한 기도라는 책에서 보게 된 기도문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치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완전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